352요. 352요. 문제요. 26번이요. 그 다음에 여러분요, 공지사항을 한 2개 정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모의고사 있죠? 그래서 모의고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다음 주 수요일 날인가? 아마 공지 나가 있죠? 근데 그 모의고사는요, 이번에는, 방문각이나 다른 데 걸 좀 볼까 생각 중이에요. 알겠죠? 전번에는 KTC가 봤었죠? 그래서 다른데, 원래 이러면요, 모의고사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한 2개 정도를 이렇게 봐가지고 평균을 내는 게 가장 올바르거든요? 근데 하나를 봐가지고 점수 안 나오면, 자기 점수 안 나온다고 하나를 봐서 점수 나오면, 그건 공부 안 했던 민법은. 민법이 어떻게 하다 점수가 좀 쉬었나 봐, 그 모의고사가. 모의고사가 민법 60 나오고, 학교는 57.5 나왔어. 그럼 학교로만 공부해. 여러분, 그러면 안 되고요. 원래는 한 2개 정도 있죠. 2개 정도를 뭐를 해야 되냐면, 지금은 모의고사 2개 정도 봐도 크게 무리가 없어요. 알죠? 그래서 모의고사를 2개 정도 신청해서 보는 것이 좀,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는 학원에서는 방문각 걸 볼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딜 거 볼까? 캐치시켜 볼까? 생각 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를 만약에 더 2개를 보고 싶으면 2개를 신청해서 하나는 방문각 걸 볼 거예요. 알겠죠? 만약에 2개를 보고 싶으면 2개를 봐가지고 그것을 뭐냐면 이 2가지를 딱 해가지고 평균을 내는 게 가장 낫다 이 말이죠. 하나 가지고 막 뭘 판단하지 말고 저렇다 했는데, 왜냐면 그 모의고사가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지금부터 이제 모의고사 보는 것은 앞에 3번 정도 더 보는데,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는 지금 여러분 보면 장판지 문제 같은 거 있죠. 막 40문제씩 막 장판지 막 10페이지 되는 거, 제발부터 그거 사지 마세요. 내가 제발부터 하는데. 그거 살려니 뭐를 사느냐? 모의고사를 2개나 3개를 사란 말이죠. 한 번 할 때. 그걸 모으고 나면 40문제죠? 그거 3개만 모으면 10회인데, 뭘로 모의고사를 따로 사냐고요. 알죠? 그리고 그 장판지는 한 사람이 보통 만들기 때문에 문제가 너무 조잡하고, 알죠? 해설도 그렇고 엉망이에요. 그런데 모의고사는 40문제만 딱 내니까 선생님들이 신경 써서 이렇게 나름대로 낸단 말이죠. 알겠죠? 다 돌아가면서 선생님들이 내니까.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모의고사를 보고, 이번에는 방문각 거를 볼까 생각 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를 더 보고 싶으면, 여러분요, 그것은 다른 것을 선택해서 할 테니까 처음에 신청할 때 2개를 아예 신청하든지 하나만 신청하든지 이렇게 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2번째는요, 여러분 9월하고 10월이죠? 9월하고 10월은 여러분 이제 이것은 특강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학생들이 저는 말하는 게 돈 들어가는 거 말하는 거 제일 싫어요. 내가 몇 번 얘기하는 거지만, 왜냐면 나는 가르치는 사람이지, 가르치는 사람에서 원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게 내가 가르치는 게 어떤 원장이 주냐 가르치는 게 주냐 그러면 나는 그냥 가르치는 게 준 것 같아요. 내가 하는 짓을 봐가지고는요. 내가 이거 비즈니스 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봐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 그 1회 때 있죠. 1회 때 사람들이 상당히 1회 때는 손해가 나지 않고 내가 쓸 만큼 다 쓰고 적당히 넘어갔죠. 내가 쓰고 싶은 거 돈 다 쓰고 학생들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1회 때는 근데 1회 때 사람이 많이 들어왔는데 문제는 뭐냐? 합격자가 너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부를 학생들한테 그냥 맡겨놨어요. 공부를 성인이니까 자기가 해야 되잖아요. 모든 학원이 내가 1회 때 학원 한 것처럼 해요. 학원 들어오면은 그 사람들이 이 학원에서 말썽 없이 이렇게 지내면 끝인 거예요. 알죠?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놔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해야 되는,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학원마다 이렇게 그 합격자가 재수생이 많은 학원이 합격자가 많고 재수생이 없으면 합격자가 뚝 떨어진 이유를 제가 여기서 처음에 학원을 하면서 안 거예요. 알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공부하고 그러면 이렇게 다 합격하는 줄 알았죠. 가르치면 다 되는 줄 알았죠. 근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초등고등학생들처럼 뭐를 해야 돼요? 관리를 하면서 이렇게 자꾸 만나서 얘기하고 상담하고 뭔가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것을 자꾸 나눠야 되는데요. 그런 것 하지 않고 첫해는 처음에 여기 와가지고 내가 이 지역도 전혀 모르는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와가지고 그냥 또 매일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강의도 막 다른 데로 막 계속 막 나가고 이런 상태에서 첫해 그 다음에 바로 학원 했다 해서 바로 강의했던 걸 잘라버릴 수는 없잖아요. 내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하고 나니까 힘드니까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도. 지금은 이제 다 가지치기 해가지고 그렇지만. 그런데 2회 때요. 1회 때 합격자가 너무 없었어요. 너무 없다 보니까 이 동네가 좁아가지고요. 소문이 금방 나가지고요. 2회 때는요. 2회 때는 사람이 여기에 딱 3분의 1이 들어왔어요. 3분의 1. 3분의 1이 들어가지고 약 한 8천 정도로 손해봤어요. 그런데 올해가 이제 3회잖아요. 3회인데 3회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
이렇게 생각을 했죠. 워낙 합격자가 워낙 많았으니까 아마 합격률로 보면은 뭐 전국에서 우리 학원 따라가는 합격률이 있나요? 우리가 교육청에 보고서 낸 것도 있거든요. 저쪽 학원에서 신고해가지고 올해 합격률이 얼마냐 해가지고 이거 뭐죠? 다 통장하고 다 이렇게 내역해가지고 보고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합격률은 내가 봤을 때는 앞으로 세워지기가 힘들겠죠. 공중의 자격시험에서요. 공중의사 시험에서요. 어려운 거 시험에서는 뭐 학원이 사람이 많으면 당연히 합격자는 많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많으면. 근데 사람이 많으면 합격자가 많다고 해서 그 학원이 좋은 학원이냐? 그건 아니잖아요. 적어도 합격자가 적어도 아무리 안 돼도 60에서 70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자격증 시험에서 공중의사 시험에서 60, 70은 자동차 운전면허에서도 안 나와요. 알았죠? 근데 뭐 작년에는 뭐 80% 거의 뭐 90% 정도 된 게 나왔기 때문에요. 그렇게 나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내가 앞으로 학원 한다고 할지라도 그 정도 합격시킬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3회가 돼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원래 만약에 서울이 그러면 우리 학원이 그런 서울에 있었다. 지금 이 학원이 작년에 그 정도 합격을 했다. 글쎄요. 학원에다가 마감됐으니까 더 이상 오지 말라고 벽보를 붙여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게 서울하고 그러니까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 있죠. 이 지역하고 그 다음에 여기 원주로 가는 이 지역하고 너무 많은 차이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게 내가 그래서 딱 느낀 뭐냐, 학원은 어디 해야 되겠다, 학원은 어디에다가 설립해야 되겠다 하는 기준이 한순간에 딱 섰어요. 학원은 어디에다가 그래 거기다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세상을 보는 눈이 그때는 강의만 하니까 몰랐는데 작년하고 올해 딱 보고, 작년에 그렇게 합격자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 학원이 사람들로 가득 차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이 안 되는 게 사람이 그래도 기존적으로 아파트에 거주하는 인구가 어느 정도는 돼야 되는구나. 이게 딱 기준이 딱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남항주 같은 경우는 지금도 제가 전번주 목요일 날 같은 경우는 11명 정도, 제가 목요일 날 거기 가가지고 실장이 그때 없어가지고 있었거든요. 11명 정도, 11명 정도가 상담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11명이 상담을 들어오면 그냥 하루 종일 그냥 상담만 받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 상담하는데 한 10분씩 걸리잖아요. 찍으면서 계속 이렇게 상담을 받다 보니까요. 그런데 여기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뭐 그건 그렇다 치고, 뭐냐면 9월달 10월달 여러분요, 하는 것이 학생들이 이제 말이 많죠. 9월달 10월달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물론 돈 들어가니까요. 그런 돈 얘기는 하기 싫고요.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11월부터 8월달까지 강의가 10개월이에요. 그러면 이 10개월의 강의하고 공부하고 9월달, 10월달 2개월의 강의하고 공부하고 양이 똑같아요. 10개월의 공부 양이나 2개월의 공부 양이나 똑같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는 보면 아무것도 모르고 계속 몇 개월 동안 오잖아요. 근데 지금 이미 안 상태에서 책을 보는 거잖아요. 이건 뭐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 거죠. 내가 지금 문제 풀이하는 게 상당히 스피드 있게 문제를 풀거든요. 이걸 만약에 여러분요, 1월달에 내가 1월달에 이렇게 문제 풀었다 그러면은요, 학생들요, 짐 싸가지고 다 도망갔을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지금은 다 알아듣잖아요. 엄청나게 스피드 있게 푸는데도 불구하고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공부가 됐다는 거기 때문에, 작년에 이제 지금 이번에 2차 공부하다가 지금 내려간 상학시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작년에 모의고사 9월달, 10월달 모의고사 보잖아요. 그럼 먼저 모의고사 보는데 마지막 모의고사 보기 전까지 3회 모의고사하고 4회가 이제 마지막인데 3회 모의고사 볼 때 40점 정도 맞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맨 앞에 항상 앉았거든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 처음에 한 번에 점수가 좀 나오다가 안 나오다가 50점을 넘어온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은요. 마지막 시험 칠 때까지 40점 나왔는데 그분이 했던 말이 있어요. 그냥 내년에 열심히 다시 해야 되겠네요. 그러지 말고 한 주 남았으니까 순간적으로 점수는 올릴 수 있다. 왜냐하면 이 공부하는 양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제 막 쌓여가지고 피크를 치기 때문에 할 수 있다. 근데 그래도 마지막 시험 칠 때 이 사람이 60인가 62.5가 맞았을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실전에 가가지고는 거의 한 70점대를 맞은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합격해가지고 아마, 그럼 여기 그 2차 공부하다가 지금 내려갔는데, 일이 여기가 끝나가지고 지금 천안에 집에 내려가셨거든요. 그분이 아마 내 생각에 2차 하는 분들 몇 사람 모여가지고 세법하고 공시법, 중기사법 이렇게 가르쳐 준 걸 스터디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가 맨 처음에 여러분 얘기하잖아요. 학원 맨 처음 오셨을 때 혼자서 책을 5번 보지 마라. 그럼 무식한 거다, 그것은. 왜냐? 그냥 한번 강의 들으면 되는데. 강의 한번 들으면 되는데 그걸 왜 무식하게 그렇게 공부하냐고요. 알겠죠?
암기력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떨어져요. 알겠죠? 그 다음에 강의를 5번 듣는다? 그러지 말고 그냥 문제집 한번 풀어야 됩니다. 문제집. 알겠죠? 문제집 5번 보는 거다? 그냥 시험 한번 보라 이 말이야. 시험. 왜? 시험 보면 자기 자신의 민낯을 볼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내가 지금 벼랑 끝에 있는지, 평온한 평지 위에 있는지, 그늘 아래에 있는지, 떼약볕에 있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내가 떼약볕에서 땀 흘리면 될 수 있는지, 그러면 안 되는지. 시험 보면 금방 알아요. 그러니까 책을 혼자 보는 것보다 강의 듣는 게 낫고, 강의를 여러 번 듣는 것보다 문제 한번 푸는 게 낫고, 문제를 여러 번 푸는 것보다 시험을 한번 보는 게 훨씬 나아요. 그래야지만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가요? 누구란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점수가 50점대 여기, 40점대, 50점대 여기 언저리에서 여기서 있는 사람들이죠. 이분들의 생각은 뭐냐면 자기는 자기가 정리를 안 해서 시험이 안 나온 걸로 착각하고 점수가 안 나온 걸로. 그럼 정리 안 해서 점수가, 그럼 정리해가지고 시험 쳐가지고 점수 나올 정도가 되면요. 그거는 고시생처럼 공부를 직업으로 삼아야 돼요. 고시생들처럼 공부를 직업으로 삼아야 된다고. 정리해가지고 점수 나가지고 합격할 정도가 되려면. 알겠죠? 저는 고시 공부를 했잖아요. 그건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그냥 직업이다. 아침에 출근해요. 독서실로. 고시생들 다 직업이죠. 공부하는 게. 출근하고 오후에는요. 거기에 맞춰서 또 공부하고 공차고 등산 가고 와가지고 또 저녁에 또 마셔서 또 토킹하고. 알겠죠? 뭐 이렇게 한단 말이죠. 이게 직업일 때는 그 직업이 어느 정도 공부가 되면 정리가 되죠. 그럼 정리가 되면 그때 이제 나 혼자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 이건 자격시험이 있잖아요. 자격시험은 0에서 100이잖아요. 그럼 몇 점이죠? 60점 맞으면 합격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40점이 부족해도 합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요, 40점도 못 넘고 있는데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60점을 넘어온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요, 어제 세법 특강했죠? 세법. 학생들이 뭐라고 하냐면, 특강 들을 때 꼭 항상 물어보는 말이 있어. 내가 항상 얘기했죠. 아, 이거 특강 들으면 다시 내가 또 정리해야 되는데, 선생님 이거 꼭 들어야 돼요. 나한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 나는 항상 얘기해. 나한테 특강 물어보면 듣지 말라고 얘기해. 왜? 나는 돈하고 관계된 것은 그건 나한테 묻지 말라는 거죠. 나는 절대로 내가 이건 꼭 들어야 돼요. 이런 말은 그 사람이 그냥 이 세법 이거 특강 들으면 어때요? 그러면 세법 들으면 특강 들으면 이렇게 되고, 그럼 지금까지 여러분 이제 특강 끝났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이혁 선생님 특강이 있잖아요. 아마 6강 정도밖에 안 했을 거예요. 그 사람 특강, 그 선생님 특강은 지금까지 다른 데도 다 내가 지금 안산에도 계속 했었거든요. 그냥 이 선생님 특강만 듣고 공부하면은 점수는 무조건 16문제죠. 16문제 중에서 12문제 이상은 맞췄다고 그랬어요. 작년에도 학생들 다 그랬고. 그러니까 세법 특강들은 항상 그러기 때문에 그냥 세법은 특강에 대한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꼭 들으라고 그래. 그런데 자기가 다시 정리해야 되고 그러면 듣지 말라고 그래. 왜냐면 그런 말을 나한테 할 필요가 없죠. 왜냐면 여러분 보면 세법 선생님이 그 자료를 특강 자료 줬죠. 특강 자료 주면 그 특강 자료를 나 혼자 소화한다. 그러면 여러분요, 내 생각에는 며칠 걸릴 거예요. 일주일 정도 걸릴 거예요. 그런데 강의를 듣고 내가 그걸 정리한다. 그럼 하루 만에 다 끝날 수 있죠. 근데 학생들은 강의 듣고 특강 정리하는 것하고 혼자서 그걸 정리해서 내 거 소화를 시키는 것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나죠. 여러분 이 문제집을요, 나 혼자 푼다. 물론 정답 있고 해설이 있으니까 풀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기억이 남아있냐고요. 알겠죠? 그런데 문제 풀었던 걸 한 번 다시 보려면 머리 무거워서 못 풀어요. 그런데 힘들어도 하고 나와가지고 문제를 풀고 코멘트라도 하면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로 강의를 듣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인데 학생들은 자꾸 점수가 안 나오면 내가 정리가 안 됐다고 그래. 그건 왜 그러느냐? 이렇게 되죠. 봐봐요. 학생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분요, 어떤 선생님들은 민법은 강의가 너무 많아가지고 물론 많죠. 그런데 여러분요, 그런데 학생들이 얘기하는 거 나는 전혀 동의를 못하는 게, 우리가 만약에 그럼 내가 하나의 강의만 다른 학원 하는 것처럼 기본 강의만 쭉 갔다. 그럼 지금 여기서 합격할 수 있는 사람 몇 사람 안 될 거예요. 내가 기본 강의만 했다. 고시생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이것저것 부교재를 많이 봐요. 왜? 하나를 이해하고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는 단계란 게 있는 거거든요. 이런 단계에서 이런 강의를, 이런 단계에서 이런 것을 보고, 여기서 문제를 이런 걸 보고, 이런 단계 이런 거, 이런 단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단계들을 이렇게 거쳐서 이렇게 오죠. 그런데 만약에 어느 정도 점수가 잘 나오신 분들이 학원에 보면요, 그런 분들은 결론을 딱 해가지고 공부하고 나서 어느 정도 70점 딱 80점대 딱 나온 사람들은 뭐 하나만 보면 돼. 이게 딱 정리가 돼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처음에 고민하고 막 강의 듣고 힘들고 막 이렇게 몰랐을 때 뭐 하고 이런 것은 다 말 않고, 사람은 항상 지금 나는 유학집만 가지고 정리해요. 유학집을 읽다 보니까 점수가 나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은 유학집을 어떻게 읽냐고.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맨 처음부터. 이론을 보고 별짓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과정들은 다 생략된 상태에서 지금 나는 유학집만 봐도 돼. 그래도 점수가 잘 나와. 그럼 이것만 얘기하니까 나도 유학집을 봐야 되나 보다. 그건 아니고, 그건 그 사람 얘기고. 왜? 그 사람은 중간이 다 생략돼 있어. 중간이.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누구한테 얘기할 때 아, 나는 이렇게 힘든 가정이 있었다는 걸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건 중간에 딱 생략을 하고 그래 지금 현재 내가 보고 있는 건 뭐예요? 굳이 묻지 않는데 내가 다 얘기해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딱 얘기하는 거 뭐냐? 점수 나오는 지금 현재 나는 뭐만 봐. 이것만 딱 얘기해 주니까 오 그럼 저 사람 그거 보고 점수 나왔나 보다. 나도 봐야 된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근데 사람들은 자꾸 그러니까 뭘 해야 되냐? 내가 정리를 해야 된다. 나 혼자 책을 봐야 된다. 좋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요. 그냥 1년 자사 망치지 말고 그냥 학원에 골다 쉴 때 그냥 강의 틀어. 왜냐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학원에다가 돈을 갖다 주는 건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떨어지고 나면 있잖아요. 매년 1년 공부 더 하려면 창피해서 어디 가까워 고민해. 그 고민하는 것이 그 스트레스 때문에 밥 먹으면 살이 더 쪄. 살 빼려면 다이어트 병이 더 들어. 알겠죠?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듣고 합격한 게 나아요. 무슨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 1년 먼저 합격하는 거하고 1년 뒤에 합격하는 거하고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알겠죠? 여러분 지금 여기가 이제 원주가 부동산 경기 시장이 뭐 정확하게 어떤지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부동산 경기가 여러분요 기업 도시 있죠. 사람들은 기업 도시가 되냐 안 되냐 말을 하는데 건물은 지으면 무조건 사람은 차게 돼 있어요. 그것은 싸고 비싸고는 그건 나중에 문제예요. 그건 시장 논리에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요 기업 도시 가격이 떨어졌다 어쩌다 그건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건물 지은 것도 아니잖아요. 손해는 건물 지은 놈이 손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는 거기는 들어가게 돼 있고 누군가는 나오게 돼 있어요. 그걸 누가 해야 돼요? 중개업자가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중국인들 사고방식이 뭐냐? 건물을 지으면 사람은 차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국인들이 지은 세계적인 쇼핑몰 보면 다 커. 우리나라 여기 뭐 이마트요? 여러분요 필리핀 가면 아시아에서 가장 큰 쇼핑몰이 있는데 거기는 사람들은 못 나와. 알죠? 마닐라에 있는 거 말고 다른 데 또 하나 지금 있거든요. SM몰이라고 해요. SM몰이라고. 거기 회장이 했던 말이 있어요. 왜 이렇게 크냐? 인터뷰에서 지어놓으면 사람은 다 차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기업 도시가 안 된다. 그것은 사람이 항상 현재만 보니까 그래요. 현재 여러분요 건물이 기업 도시 건물을 비워놓겠어요? 유령도시처럼? 누군가는 분양받았으니까 건물 지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군가는 싸든 비싸든 들어가게 돼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누군가는 또 그걸 중개를 해야 돼. 그러니까 항상 사람들은 현재만 보고 항상 나쁜 것을 크게 얘기해. 여러분 보면 부동산 하는 한 사람 보면 뭐예요? 돈 번 사람이 돈 번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항상 딱 가가지고 부동산 안 좋다는데 그 사람은 사람을 잘못 만난 것이에요. 왜요? 항상 문 닫는 사람하고 친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문 닫는 사람은요? 문 닫는 사람은 뭐예요? 문 닫는 사람은 항상 뭐를 말해야 돼요? 자기가 왜 문 닫았다는 거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변명을 해야 돼요. 변명을 해야 되니까 항상 안 좋은 얘기하죠. 경기 안 좋고 뭐가 안 좋고 부동산이 너무 많고 그것은 전혀 그렇지 않죠. 이 불경기인 중에서 여전히 돈을 버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영국 속담에 뭐가 있냐? 부자의 그늘 아래 있으면 배고픔이 없다는 말이 있어. 부자의 그늘 아래 있으면 배고픔이 없다. 엄청나게 중요하죠.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데 배고프지 않고 세상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가 있어요? 이게 먼저 전제가 돼야 그 다음에 다른 에너지를 가지고 다른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 말은 뭐예요? 그래도 뭔가 가진 자, 뭐가 있는 자, 뭐가 머릿속에 들어있는 자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지혜를 얻고 그 다음에 내가요 돈이 없으면 물질적인 동력을 얻고 그러니까 내가 같이 갈 때 힘이 들 때 같이 가니까 땀을 흘리더라도 힘이 들지 않고 이런 관점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옆에 항상 망하는 사람 친구가 있으면 항상 망하는 거야. 왜? 듣는 것이 항상 그밖에 없으니까 뭐가 없어요? 일단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옆에 누가 있느냐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요 사람은 자기가 부동산 하면 항상 부동산 내가 여기 학원이 이래가지고 남원교 다시 냈을 때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여기도 자리를 안 잡은데 왜 하냐고. 그걸 나한테 왜 따지냐고. 내가 하늘서 사는데. 알겠죠? 자리를 못 잡으면 어떡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돌파구를 마련해야죠. 어렵다고 해서 계속 어렵다고 앉아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다른 것을 해가지고 여기가 뭐가 지금 당장 자리를 안 잡는다. 그걸 왜 안 잡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아 공부하는 것은 이렇구나. 이런 정도의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이런 정도 수준이 돼야 되는구나. 이게 머릿속에 딱 오는 거예요. 아 그러면 안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있는 데로 가야 되겠다. 그럼 거기는 조그만 지역이 아파트로만 20만이 넘어요. 조그만 지역이. 물론 남항주 전체는 70만 정도 되지만 거기에 컴팩트하게 딱 짜여 있는 데가. 그런데 내가 이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요 먼저 1년이라도 먼저 합격이 낫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혼자 정리한다. 내가 돈이 없어서 그건 내가 이해를 해요. 돈이 없어서 그럼 나 정리한다. 그건 괜찮아요. 그건 정리하면 돼요. 돈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학원 와가지고 빚내가지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점수가 안 나오니까 혼자 정리해야 된다.
여러분, 그것은 스스로 나는 합격할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공부하면 안 돼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말, 고시 공부하면서 제일 듣기 싫은 말, 너 이번에 떨어지면 어떡할래? 아니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아직 시험 치지 않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야 너 이번에도 떨어지면 어떡할래? 그러면 그 친구들 와서 뭐 밥 사주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럼 친구가 딱 두 부류예요. 하나는 뭐냐, 야 너 이거 먹고 힘내, 이렇게. 이런 친구가 있어요. 그리고 야 책이 뭐 요즘 어떤 책을 보니? 물어봐. 왜? 그러면 야 서점 가자. 그래서 책 골라보래. 야 뭐 책 다 있어. 야 그래도 책 골라봐 임마 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 있죠. 야 너 이 먹고 힘내. 이 친구들은 와가지고 자기네 회사에서 돈 벌면 월급 빼면 용돈 얼마 놓고 간다거나 책을 사준다거나 책을 사주고 간다거나 뭐 꼭 그게 좋다는 게 아니고 그냥 사람을 보는 것이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와가지고 대뜸 만나자마자 하는 얘기 있어. 야 너 지금도 공부하니? 첫 번째. 그럼 떨어지면 어떡할 거니? 걔는 서가지고 얘기하다가 그냥 끝나. 서가지고 얘기하다가 차도 마시지 않고, 야 너 바쁘니? 그럼 빨리 가. 왜냐면 이 친구하고 더 이상 얘기하면서 필요 없는 거예요. 길거리 만나서 얘기하다가 얘기했으면 걔도 별 생각 없이 왔다가 별 생각 없이 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두 번 다시 연락이 안 돼요. 알죠? 그냥 친구가 딱 두 부류예요. 그러니까 보는 눈이죠. 이 사람이 공부하고 있으니까 힘들겠다. 이게 얼마나 힘들까 와가지고 푸시해주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그 친구는 안 될 것이라는 전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와가지고 대뜸 이러면 집에서 그러지 않나요? 그 시험 어렵다는데 이거 떨어지면 어떡하려고? 있어 없어? 여러분 그런 사람 절대 친구하면 안 돼. 알겠죠? 근데 어떤 사람들 보면은 그러냐고, 그거 어렵다는데 학교 가면 부동산하고 그러면 되게 돈도 많이 벌고 좋다던데 그 사람들하고는 해도 돼도 시험 치지 않았는데 떨어지면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어. 그러면 왜 학원을 다녀요?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싫은 사람이 뭐냐면 시험 치지 않았는데 떨어지면 어떡할 거냐고. 그건 친척들 모임에 가잖아요. 가기 싫으니까 고시 공부할 때. 그러면 항상 우리 막내 작은아버님이 계시는데 그분을 항상 따오면 오라고 그래. 그럼 수표를 주든지 없으면 가지 수표를 꼭 끊어줘. 그리고 별말을 안 해. 별말 안 하고 항상 등만 두드려줘. 그러고 뭐라 하냐면 항상 또 얘기해. 야 우리 집 선산에 할아버지 묘가 뭐 좋은 자리에 있다던데 너는 잘 될 거야. 무슨 말을 할 때 항상. 그런데 항상 한 말들이 있어. 야 기나 너가 빨리 너가 뭐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누굴 뭐냐? 주변에 사람을 잘 둬야 돼요. 공부하는 데도 마찬가지고. 공부하는 데도 여러분요. 공부하는 데도 사람을 잘 둬야 돼요. 항상 긍정적이고 포지티브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항상 보면 뭐 안 돼. 뭘 어떻게 해야 돼. 뭐가 어떻게 해야 돼. 뭐가 안 돼. 뭐가 안 돼. 뭐 혼자. 여러분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두 달 동안 가서 혼자 공부를 다 해보면 알겠지만 가면 이틀 되면 바로 후회할 거예요. 그냥 좋게 말할 때 그냥 다녀. 알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요. 학원이 여러분을 위해서 뭐 부자가 되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요. 내가 그냥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다니시고,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상대방한테 상처되는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흔히 그냥 말이라도, 농담이라도, 저 사람 점수가 안 나오나 봐. 안 될 것 같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요. 우리는 별 말이 아닌데 상담에 들었을 때 너무나 큰 상처가 될 수 있어요. 알죠? 그러니까 서로한테 얘기할 때 그 사람이 안 되고 하는 것은 이러면 알 수가 없는 거죠. 아직도 2달 남았고 60점이라는 점수는 40%가 부족해도 인정한다는 거잖아요. 내가 40%가 부족하다 인간이? 그래도 괜찮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될 줄 알고 자꾸 여러분요. 별말 없이 화장실에서 길거리 가면서 별말 없이 얘기했는데 누군가가 듣고 또 전달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여러분요. 말을 좀 이렇게 좀 조심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제발 부탁인데 주변에서 누군가가 너 이번에 그 시험 떨어지면 어떡하려고 그런 인간하고는요 2번 다시 상종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일본 속담에 뭐가 있냐, 친구가 되면 친구 되기를 더디하라. 그러니까 친구를 사귀는 것을 더디하라 이 말이죠. 신중하게 하라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친구가 멀리 가면 친구가 삼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친구가 멀리 가면 내가 더 가까이 가라는 말이 있어. 그러니까 한번 친구가 되면은 그 친구가 나한테 멀리 가도 내가 먼저 가까이 가야 돼서 그 친구를 감싸고 그 친구와 같이 걸어야 되겠지만 아직 친구라고 생각이 들지 않으면 잘라버리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싹은요,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이 항상 보면, 주변에 보면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항상 부정적인 말만 해요. 부동산 오픈한다 하면, 그거 문 닫는 사람 많던데? 네가 보는 눈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알겠죠? 문 닫지. 아니, 그럼 이런 봐봐. 계속 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 이러면 잘 되는 사람 잘 된다고 얘기해요? 그럼 바로 부동산 차리는데?
그건 누가 하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들리는 것은 부정적인 말만 들을 수밖에 없어. 왜? 그 사람은 실패한 사람은 항상 변명하게 돼 있어요. 무서운지 알겠죠? 그런데 변명하지 않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럼 주변에 보면 부동산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들이 아직도 계속 하고 있는 거. 왜요? 돈이 되니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그걸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 기업 도시가 저거? 그것은 내가 계속 공부를 강의를 하면서 봤을 때 건물이 있는데 사람이 채워지진 않아요. 더딜 수는 있죠. 사람은 반드시 채워져요. 그 채우는 것도 누가 하냐? 중개사가 하는 거예요. 누가 하냐?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그래도 그런 도시가 개발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중개사한테는 무조건 유리한 것이에요. 무슨 알겠죠? 그러니까요, 너무 부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죄송해요. 자, 26권. 자요, 26권이요. 저당권에 미치는 효력 범위라고 되어 있죠? 1번요. 저당권 설정 후 저당 목적물에 부합한 물건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뭐한다? 미친다. 설정 후 줄고요. 부합한 물건 줄고요. 미친다 줄고. 2번. 저당권의 효력을 저당부담의 종물에 미치지 않도록 한 약정. 우리가 다른 약정이 없으면 미치죠. 미치지 않도록 약정하죠. 그것도 원칙으로 유효해. 이건 우리 시험에 나온 거예요. 3번은요. 부합이나 부합물 종물임에도 불구하고 줄고요. 경매 대상 목록에 넣지 않았다. 여러분, 부합물이나 종물은 경매 대상 목록항으로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돼. 무조건 만다. 취득할 수 있다. 그 다음에 4번은요. 저당권은 저당권 설정 후 줄고요. 설정 후 부합한 물건. 설정 전 동그라미 설정 전 부합한 물건에 미쳐요. 그런데 원칙적으로 과실에는 미치지 않아요. 원칙적으로 과실에 미치지 않는다 줄 것이고 써요. 압류 후에 미친다. 압류 후에 미친다. 이런 말이죠. 5번은요. 기존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비로소 중축했죠.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중축했다. 그것이 부합이다. 부합. 설정 전후를 본문하고 부합물과 종물에만 다 미친다. 경매 목록 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았다.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무조건만 다 미친다. 소유권을 말 수 있다. 취득할 수 있다. 27번 틀린 것은 토지를 저당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이렇게 되죠. 토지 위의 건물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왜? 토지 동그라미 건물 동그라미. 토지와 건물 아까 뭐라고 그랬어? 독립한 부동산. 미치지 않는다. 2번 건물에 대한 저당권. 건물에 대한 저당권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뭐에 미친다? 지상권. 건물 줄 것이고 주된. 지상권 줄 것이고 종된. 이렇게 미친다. 4번 구분 건물의 전유 부분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전유 부분 줄고 주된 권리. 두 번째 맨 끝에 대지 사용권 줄고 그것은 종된 권리. 대지 사용권에까지만 다 미친다. 4번 토지 저당권 줄고 토지. 맨 끝에요. 농작물 줄고 농작물. 토지하고 농작물은 별개의 부동산이죠.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5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에 미친다. 그런데 시기는 설정 전후를 뭘한다? 불문한다. 여러분 제3취득자 중요하다고 그랬죠? 1번 지상권이 저당권보다 후에 설정됐다. 나중에 설정됐다 이 말이죠. 지상권자는 저당권자에게 토지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막을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지상권이 저당권보다 후에면 저당권이 1번이고 지상권이 2번이죠. 그런데 경매가 되면 저당권부터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없어지지 않으면 저당 부동산 피담보 채권을 변제해야 되겠죠. 2번 저당권을 설정한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그 다음에 소유권을 양수한 제3자 거기까지 줄고 저당권을 설정한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양수한 제3자 여기까지 말한다. 제3취득자라고 얘기해. 알겠죠? 저당권이 있는 물건에 알겠죠? 소유 매수한 사람. 경매 절차에서 뭐가 될 수 있다? 경매인이 될 수 있다. 3번 제3취득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 말할 수 있다. 변제할 수 있다. 4번은요. 저당권을 설정한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지상권을 취득한 제3자 줄고 5번요. 저당권을 설정한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 2번, 4번, 5번을 말한다. 제3취득자란 말이야. 아까 말했죠. 제3취득자는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위에 지상권, 전세권,
매수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2번, 4번, 5번을 제3취득자예요. 그래서 4번에 제3취득자는 변제기 후 줄긋고 후 동그라미 저당 채무 변제 줄그라미 동그라미 소멸 청구 이렇게. 5번은요. 두 번째 줄 채무를 변제하면 뭐 할 수 있다? 맨 끝에 두 번째 맨 끝에 채무자에 대한 뭐가 있다? 구상권이 있다. 그래서 28번이 제3취득자에 관한 모든 것을 담고 있어요. 다음 29번. 29번도 제3취득자란 말이에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저당권을 설정한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양수한 제3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양수한 사람. 제3취득자죠. 1번. 저당 부동산의 경매 절차에서 뭐가 될 수 있다? 경매인이 될 수 있다. 뭐가 될 수 있다? 경매인이 될 수 있다. 2번.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 저당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 3번이 틀렸죠? 변제기에 상관없이 틀렸다. 변제기 후 저당 채무를 변제 동그라미 저당권 소멸 동그라미 소멸 청구. 저당 채무를 변제하죠? 맨 끝에 4번째 맨 끝에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 그 다음에 5번은요. 5번은 두 번째 줄 맨 끝에 비용의 우선 상환을 받을 수 있다. 우선 상환 받을 수 있다. 자, 30번은요. 저당권의 침해와 구제죠. 1번 저당권자는 방해, 배제, 예방은 청구할 수 있지만 줄고 그 다음에 줄고 반환 청구권을 가지지 못한다. 그 다음에 채무자 동그라미 그 다음에 3번은요. 저당권 설정자 동그라미 2번, 3번을 비교를 해야 되겠죠.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 거기 줄 것이고 뭐라고 한다? 기한의 이익 상실 이렇게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죠. 이러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면 어떻게 된다? 즉시 변제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3번 저당권 설정자의 무슨 사유? 책임 있는 사유 줄고 책임 있는 사유 저당물의 가액이 현저히 감소 줄고 현저히 감소. 그럼 뭘 할 수 있다? 맨 끝에 상당한 담보 제공을 청구. 뭐라고? 상당한 담보 제공을 청구. 그것을 말한다. 상당한 담보 제공을 청구. 그걸 뭐라고 해? 담보물 보충 청구권. 뭐라 한다? 담보물 보충 청구권 이렇게. 4번 저당권의 침해 줄고 이퀄 손해 발생. 그럼 저당권 실행 전 조롱하고 실행 전 맨 끝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는 발생하면 바로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5번요.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 설정 등기가 줄고 저당권 설정 등기가 바로 밑에 원인 없이 말소 줄고 원인 없이 말소 두 번째 줄 맨 끝에 저당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뭐 때문에 아니다? 뭐 때문에 소멸하지 않는다? 원인 없이 말소도 했는데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므로 이렇게. 31번 저당권자가 담보물 보충 청구권 줄고 담보물 보충 동네 보충했단 말에 이퀄 퍼펙트하죠? 손해 X죠. 손해가 없다 이 말이죠. 완벽하잖아요. 보충했으니까. 그럼 맨 끝에 손해배상 청구권 즉시 변제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퍼펙트하니까. 이미 소멸한 선순위 저당권 설정 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있죠. 후순위 저당권자는 줄고 후순위 저당권자는 맨 끝에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퀄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 말이죠. 왜요? 후순위 저당권이 물권이죠. 물권적 청구권이다. 3번은요. 저당권이 설정된 임야의 수목이 줄고 부당하게 벌채 반출됐다. 그럼 여러분 어때요? 저당권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두 번째 줄 끝에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옆줄 긋고 원래의 장소에 원상 회복할 것을 청구할 수 있어. 원상 회복이라 원래 산에다 갖다 놔라 이 말이죠. 그런데 그걸 나한테 반환해라. 그건 된다? 안 돼. 원래의 장소에 원상 회복해라 이렇게. 그 다음에 4번 제3자가 저당권의 목적물을 손상시켜도 나머지 부분의 가액이 피담보 채권을 담보하기에 뭘 한다? 충분하다 줄고요. 나머지 부분의 가액이
피담보 채권을 담보하기에 충분 이퀄 충분 동그라미 손해 X 손해가 없다 이 말이지. 내가 3층짜리 건물에다가 1억을 빌리고 저당을 잡았는데요. 3층이 불타버렸어. 1억 1층 2층에도 나머지 건물로 여전히 5억 정도 가치가 있어. 그럼 나 돈 받을 수 있어 없어? 있죠. 손해 있어 없어? 없죠.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채무자가 담보로 손상 감소 멸실한다. 그럼 뭐란다? 줄거 기한의 이익을 잃는다. 옆줄 긋고 즉시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32번 저당권이 전세권이 저당권보다 나중에 설정됐다. 이게 무슨 말이야? 전세권이 저당권보다 후에 설정 줄거요. 이거 뭐란다? 전세권을 뭐란다? 제3취득자 이 말이죠. 이걸 제3취득자라고 그래.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야죠. 제3취득자는 뭐다? 두 번째 줄 끝에 매각대금에서 필요비 유익비를 우선 상환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2번 근로자의 3개월의 임금 줄거. 근로자의 3개월의 임금은 뭐다? 누구보다 더 우선해? 최우선보다 더 우선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저당권보다 뭐한다? 우선한다. 저당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된다. 옆줄 긋고 예외적으로 채권이 물권에 우선 이 말이죠. 예외적으로 채권이 물권에 우선한다 이런 말이죠. 이럼요 경매법원이요 담보 목적이 아닌 지상 건물을 줄고 담보 목적이 아닌 지상 건물을 줄고 써요. 바로 밑에 토지와 함께 경매. 봐봐. 원래는 토지에만 저당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건물까지 경매했다 이 말이죠. 그럼 그 경매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왜 그때 건물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그 다음에 4번은요 저당권 설정 계약을 함에 있어서 저당권의 효력이 종물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만 할 수 있다. 약정할 수 있다. 5번은요 중축된 건물 부분이 기존 건물에 부합되어 별개의 독립물로서 효용을 갖지 않는 경우 경매 절차에서 경매 목적물로 평가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알겠죠? 그 다음에 뭐 할 수 있다?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왜? 부합물에는 뭐 한다? 소유권의 효력이 뭐 한다? 미친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러면요 근저당권을 봐봐요. 여러분 근저당권은 뭐냐면 갑이 을이죠. 을이요 3억이요. 3억은 뭐라 한다? 이것을 채권 최고액이요. 채권 최고액 이렇게요. 이 채권 최고는 불확정이에요. 불확정이다. 이것은 뭘 한다? 등기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갑의 건물 있죠? 갑의 건물이에요. 뭘 한다? 근저당이요. 근저당 이렇게 등기를 하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저당권에서 360조가 있죠? 360조는요 뭐가 있어? 원금, 그 다음에 이자, 그 다음에 위약금하고요. 여기서 지연배상하고요. 몇 년분이죠? 1년분이죠. 그 다음에 저당권 실행비용 이렇게요. 저당권 실행비용 이렇게. 저당권 실행비용 이렇게 했죠. 이 두 가지는 등기한다 안 한다? 등기하지 않지만 이 세 가지는 뭘 한다? 등기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은 근저당권에서는 등기 없이도 다 이 3억 원 안에 포함되면 다 보장이 돼. 그럼 여기는 1년분이죠. 1년분인데 여기는 어떻게 모두가 보장이 돼. 3억 원 안에 들어오면. 알겠죠? 그 다음에 근저당권은 불확정이죠. 근저당권이라는 것은 반드시 등기해야 되는데 전속기간은 등기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등기해도 되고 안 해도 돼. 그 다음에 여기는 저당권 실행비용이 있죠. 근데 여기는 뭐가 없어? 근저당권 실행비용이라는 것은 없어. 다시요. 원금이자 위약금은 저당권을 등기하죠. 근저당권은 등기한다 한다? 안 해. 지연이자는 1년이죠. 근저당은 1년이다 모두 다. 알겠죠? 그 다음에 전속기간은 반드시 등기한다 한다? 안 해도 된다. 그러면 이것을 불확정이니까 확정을 시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 확정이 되면 근저당권은 뭐로 바뀐다? 저당권으로 바뀌어. 그래서 확정이 되면 근저당은 저당권으로 바뀌죠. 저당권으로 바뀌어서 뭐가 된다? 경매가 돼. 경매가 되니까 근저당권 실행비용이라는 말은 있어 없어? 없다 이 말이죠. 확정이 되죠. 그럼 확정이 되면 어떻게 되죠? 첫 번째 확정이 되면 이러면 어떻게 돼요? 피담보채권 확정이 되죠. 그 확정은 어떻게 하냐? 먼저 결산기라든가 전속기간이죠. 전속기간이 뭐라면 도래하면. 알겠죠? 그 다음에 뭐다? 여기서 파산선고를 받거나 그 다음에 또 뭐가죠? 개인 회생 절차. 회생 절차 있죠? 회생 절차가 개시가 된다. 회생 절차. 그럼 이건 망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피담보채권 확정이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근저당권자가 경매하죠.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청구하죠.
경매를 청구한다. 그럼 언제요? 경매 청구 시 확정이 돼. 경매를 취하해도 번복이 된다 안 된다? 번복이 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요. 후순위 권리자가 경매를 청구하죠. 그러면 선순위 근저당권은요. 언제요? 매각대금 완납시 확정이 된다. 매각대금 완납시 이렇게요. 자, 그다음에 피담보 채권이 확정이 얼마로 됐냐? 얼마 되냐면 2월 1일 날이요. 1억 5천으로 확정이 됐다. 1억 5천으로 2월 1일 날. 그럼 1억 5천만 원 갚아야 되겠죠. 근데 이 사람이 3월 1일, 4월 1일, 5월 1일, 5월 1일 날 변제를 한다. 변제. 5월 1일 날 변제를 했다. 5월 1일 날 변제했죠. 그럼 이러면 어때요? 그러면 3개월에 뭐가 있죠? 이자가 있죠. 3개월의 이자, 지연이자라고 하죠. 이 지연이자도 포함한다. 그런데 여기 있어요. 8월 1일이요. 8월 1일 새로운 거래관계죠. 새로운 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채권 1억이 있단 말이죠. 이 1억은 여기에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포함되지 아니한다. 무슨 알겠죠? 그래서 이것이 아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뭐냐면 원래 채권 최고액이 얼마냐? 채권 최고액은요. 최고액 등기가 돼 있죠. 등기가 된 것은 3억이란 말이죠. 그런데 실제 채무액은 얼마냐? 실제 채무액은 4억이다 이 말이에요. 4억. 그러면 우리는 얼마를 변제하고 그다음에 근저당권을 말소할 것인가? 근저당권을 말소를 할 것인가 이 말이죠. 말소 여기서요. 여기 두 가지가 있다 이 말이죠. 채무자하고요. 그다음에 후순위 권리자. 그럼 후순위 권리자하고 아까 내가 누가 다르다고 했다. 제3취득자하고 다르다고 몇 번 얘기했죠. 제3취득자, 그다음에 물상보증인이죠. 이런 사람들 얼마다? 3억을 변제하고 여기는 얼마다? 4억을 변제하고 말소한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그럼 무슨지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이 얼마를 변제하고 그 다음에 채권 최고라고 하는 것은 뭐다? 매각대금 경매가 되죠. 매각대금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의 최고 한도액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경매대금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 한도를 채권 최고액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건물이 경매가 돼서 5억 원의 경매대금이 나왔어요. 그럼 그 5억 원의 경매대금 중에서 최고로 받을 수 있는 돈이 얼마다? 3억이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럼 여기요. 근저당권 확정 전이요. 근저당권을 확정하기 전이란 말이 중요해. 확정하기 전에 채무자가 변경된 경우 있어. 채무자가 변경되거나 채권 일부가 양도가 되거나 채권 일부가 변제가 된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단 말이죠. 확정되기 전이에요. 알겠죠? 채무자가 변경되죠? 그러면 이 채무자는 변경 후 채무만 뭐가 된다? 담보를 한다. 채무자가 변경되면 변경 후의 것만. 그런데요. 일부가 양도되고 일부를 변제했다. 그래도 근저당권은 이전한다 안 한다? 근저당권은 이전할 여지가 있어 없어? 없어. 왜?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얼마인지 모르니까 이전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이전되지 아니한다. 이것을 채무자 변경 알겠죠? 채권 일부가 양도 채권 일부를 변제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이것을 이제 얘기하니까요.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근저당권을 보면 근저당권은 매년 문제 한 문제씩 나오는데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해보니까요 부동산 하는데 여러분 뭐 보면은 뭐 경매 다 좋죠. 경매는 다 배우고 싶었는데 경매를 매번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이렇게 강의를 이렇게 보면서 뭐 토지에 대해서 뭐 실무 듣고 뭐 계약서 쓰고 계약서 쓰는 것은 한 달만 실무하면 다 끝나. 근데 여러분 내가 딱 해보니까 제일 문제가 뭐냐? 여러분 컨설팅 보고서 쓰는 것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컨설팅 보고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무슨 이런 건물 하나 판다. 그러면요 누가 와서 우리한테 이 건물 하나 팔아달라고 얘기하겠죠. 그럼 이러면 어떻게 해요? 예 알겠습니다. 얼마에 팔아드릴까요? 얼마에 팔아줄까 얘기하지 말고 얼마 정도 예상하시죠? 그럼 얼마 예상한대? 그러지 않고 저는 얼마나 예상합니다. 해가지고 보고서를 딱 써야죠. 그럼 지금 현재 이 주변의 시세는 어떻게 돼 있고, 뭐는 어떻게 돼 있고, 인공위에서 봤을 때 여기는 어떻게 돼 있고, 앞으로 개발 가능성은 얼마가 있고, 그럼 주변 시세는 어떠니까 당신이 부른 것은 너무나 비싸다. 그럼 좀 더 가격을 낮춰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유동이고 얼마고, 그다음에 집가가 어떻게 지금 상승하고 있고, 알겠죠? 뭐 이런 것들을 딱 그래프 딱 해가지고 이걸 보고서를 내 가지고 그걸 딱 주면서
나는 당신 집을 이렇게 팔아주겠다. 이렇게 한 사람하고, 아, 그래요? 그럼 법인이 제가 좀 깎아줄 테니까요. 나한테 맡겨주세요. 이 말하고. 그럼 누구한테 가겠어? 컨설팅 보고서를 쓴 사람한테 가겠죠. 알겠죠? 근데 이 보고서는 되게 간단하거든요. 이 컨설팅 보고서를 썼을 때 보고서를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여러분요, 중개 수수료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달라지거든. 그래, 만약에 중개 수수료를 1,000원 받기로 했어. 그럼 어떻게 한다? 한 300만 중개 수수료하고 나머지 700원 뭐로 하면 돼? 컨설팅 비용으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여러분요, 일반 과세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있고 그러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한테 컨설팅 보고서를 쓰는 거를 만들려면 컨설팅은 이제 학원에 우리 뭐죠? 중개 실무에서 컨설팅 보고서를 쓰는 것을 강의한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그래서 여기 연대 있죠, 연대. 연대 대학원에서 나한테 계속 지금 몇 년째 오라가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쪽 대학원에서 강의 들으러 오라고. 밤에 대학원 컨설팅 학과 있거든요. 부동산 컨설팅 학과. 그래서 컨설팅가 있는데, 아니, 제일 당신이 필요할 것 같은데 왜 안 오냐고. 작년에도 오면은, 근데 컨설팅 학과가 한번 가면 대학원이 좋은 게 이거래요. 교수가 컨설팅이 전국적으로 의뢰가 되게 많이 들어온대요. 들어오면 그것을 학생들한테 준대요. 대학원생들한테. 주면은 그 사람들과 상관하면 보통 한 2, 3책씩 나온대요. 그러면 뭐 학교를 다 끝날 때까지 학비가 자연스럽게 빠진대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돈을 안 내고 다닐 수 있는 데래요. 근데 계속인데 그때는 전혀 관심이 없었거든요. 관심이 없었는데 학원 하면서 이렇게 한 2년 여러분들 지켜봤잖아요. 이게 지켜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앞으로 경쟁이 이제 좀 더 심해질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경쟁이 심해지고 그러면 아무래도 나는 누군가가 좀 다른 것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거 맞아요. 리맥스 코리아라고 하는 거 한번 봤었죠? 리맥스 코리아가 뭐 하는 것이냐? 내가 지금 생각하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교육을 계속 받아. 1년 계속 교육받는 거 돈이 엄청 비싸요. 일반인 들으려면 한 150만 원인가? 100만 원인가? 150만 원 이 정도 들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결국 하는 게 뭐냐? 컨설팅 보고서를 만들어서 주는 거예요. 30페이지, 40페이지 이렇게. 근데 그걸 교육받을 때마다 돈 내면서 그걸 받는단 말이죠. 근데 그건 보고서 만드는 건 되게 간단하거든요. 간단한 건데 그걸 보고서 만들어 이렇게 주는 거예요. 보고서 만들어 주면 상대방이 딱 줬을 때 A하고 B하고 똑같이 부동산을 맡겼는데 한 사람은 보고서를 딱 가져와가지고 한 20페이지 된 것을 딱 주고 칼라로 해가지고 아무 내용도 없어. 안에가 읽어보면. 그래도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알겠죠? 그러고 한 사람은요, 말로 그냥 와가지고요, 어떻게 하겠다든 또 하면은, 법표 깎아줄게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럼 이게 물건을 줄 때 누구한테 하겠어요? 이 애란 상황이 되죠. 만약에 아파트도 마찬가지죠. 아파트 중개할 때도 계속 그런 컨설팅 보고서를, 아파트는 또 똑같으니까, 사람은 다르니까 똑같은 거 써가지고 호수만 바꾸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바꿔서 계속 이렇게 주면 사람들이 봤을 때 뭔가 완전한 전문가처럼 보이고, 옆집 갔더니 뭐라고 그래요? 앉으세요. 예. 그 집이요. 내가 어떻게 잘해볼게요. 뭐 이렇게 하는 거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차피 하려면 책을 하나 써야 되잖아요. 책을 쓰려면 그냥 쓸 수는 없고, 그래서 거기를 가가지고 그걸 배워가지고 여러분한테 가르쳐 줄까 생각 중이에요. 뭐냐면 그거 하나면은 평생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럼 여기 원주에 있는 사람은 그걸 보고서 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법인 같은 데 좀 오래 한 사람들은 아마 여기저기 있어요. 좀 막 뽑아가지고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전문적으로 뭐를 하지는 못할 거예요. 근데 그 자료 작성하는 건 되게 간단하기 때문에 어차피 부동산을 하고 그러면 그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차피 하려면 경쟁이고, 경쟁은 다른 사람하고 차이점이 있어야 되는데 차이가 뭐가 있어요? 차이는 딱 하나예요. 중개수도 깎아주는 것밖에 없어요. 중개수도 깎아주는 거. 알았죠? 깎아주면 사람 다 좋아하죠. 그런데 돈을 깎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있죠. 상대방한테 그것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 그것은 눈으로 보이는 시각적인 효과를 주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맥스 코리아 가는데 그런 데에도 보면은 그게 뭐가 별게 있겠어요.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중개가 다 똑같지.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은 뭐예요? 좋은 보고서를 적어 주니까 이런 큰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기다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럼 토지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토지도 똑같아요. 다 똑같은 토지가 아니고 이 토지 같은 것을 다르게 해가지고 개발 가능성이 뭐가 있고 하는 것을 쭉 쓰고 땅의 토지는 뭐다 하는 것을 보고서를 딱 써가지고 주면은 전원주택이 지었을 때 차이점 뭐죠? 이점 뭐고 도로의 접근 가능성을 뭐고 눈으로 보면 다 알아. 다 아는 것하고 그것을 뭐죠? 자료를 만들어서 주는 것과 전혀 다르잖아요. 알겠죠? 그렇다 한다면 토지 가격 같은 것은 또 들쑥날쑥하잖아요. 그걸 받아보는 사람에 따라서 들쑥날쑥하죠. 토지는 몇천만 원씩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할 때에도 아마 다른 무슨 뭐 쓸데없는 실무 강의 하는 거 다 도움
물론 안 된다고 말은 못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써먹을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 매번 써먹을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컨설팅 보고서. 알겠죠? 그 다음에 내가 중개 수수료를 초과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컨설팅이라고 하려면 컨설팅을 했다고 하는 증거 서류를 남겨놔야 되거든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면 그것을 자료를 만들어 오면 그거 가지고 충분히 대처 가능하고 만약에 나중에 인정작업에서 수수료를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근데 사람들은 다 그러죠. 컨설팅 수수료 받았다. 그럼 그건 절대로 모든 걸 실질적으로 따져. 그러니까 컨설팅을 너가 뭐 했냐 이 말이죠. 알겠죠? 아무 보고서 없이 컨설팅 했다.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안 받아줘. 그래서 사람들 보면 중개사 사무소 하면서 컨설팅도 같이 등록을 하는데 그건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일단요, 책을 정리해가지고 하나를 하려면 그 동네를 한번 가볼까 생각 중에 한 가지 좋은 것이 연대 대학원은 수요일날 저녁 7시에서 12시까지, 밤 10시까지 강의해요. 7시부터 12시까지.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간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어차피 걔도 졸고 나도 졸 거 아니에요. 밤 12시까지 하니까 강사도 교수도 졸고 나도 졸고 똑같이 같이 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알겠죠? 그래서 일단 거기서 이제 책 나오는 거 해가지고 자료 정리해가지고 나름대로 데이터베이스 구축해가지고 좀 하는 사람한테 컴퓨터 좀 하는 사람한테 좀 이걸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클릭하면 아파트에 대한 클릭하면 아파트 가는 거 쭉 나오게끔 그래프 같은 거. 그럼 여러분이 수정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그럼 토지는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상가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을 주분류별로 나눠가지고 기본적인 것을 딱 만들어놓으면 거기에서 크게 차이가 안 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경기업체 가면 말해도 돈 버는 데는 큰 문제가 없어 보여요. 내 말 믿으라니까요. 그렇죠? 자, 33번 보세요. 33번. 1번요. 저당권 설정 계약상의 채무자가 아닌 제3자를 채무자로 줄고요. 제3자를 채무자. 그럼 맨 끝에요. 무효의 등기예요. 무효의 등기. 옆줄 긋어요. 합의가 있으면 유효가 돼요. 합의. 알겠죠? 그럼 제3자를 저당권자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뭐가 있으면 유효이다? 합의가 있으면 유효이다. 2번요. 근저당권의 전속기간 중 채무가 일시적으로 전부 변이다. 일시적으로 전부 변제. 근저당권이 맨 끝에 소멸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요. 저당권은 변제하면 무조건 소멸해. 근저당권을 소멸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옆줄 긋고요. 부종성 완화 이렇게요. 부종성 완화 이렇게. 3번은요. 근저당권에 있어서 확정된 피담보 채권액이 채권 최고액을 초과해요. 확정된 피담보 채권액이 최고액을 초과해. 그럼 여기 봐봐요. 여기요. 확정된 최고액이요. 실제 채무액을 초과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채무자 줄과 채무자는요. 두 번째 줄 끝에요. 채권 최고액을 변제를 해야 돼요. 전부를 변제해야 돼요. 전부를 변제하죠. 전부. 3번 틀렸죠? 전부를 변제할 때까지 이렇게요. 4번요.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제3취득자요. 제3취득자. 피담보 채권이 확정된 후 그 줄과 채권 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변제해요. 제3취득자. 그럼 제3취득자를 써요. 누구도 써야 돼요? 물상보증인 이렇게. 그래서 채권 최고액의 범위.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와요. 근저당권의 경우 채무의 이자는 채권 최고액 중에 뭐한 걸로 본다? 산입된 것으로 봐.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산입된 것으로 본다 써요. 별도 등기 X요. 자, 34번은요. 근저당권의 실행비용 여기요. 근저당권의 실행비용은 있다 없다? 없다. 포함되지 않는다. 2번요.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줄고요. 확정되기 전 여기요. 확정되기 전에 채권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를 변제하죠. 변제도 근저당권이 이전한다 안 한다? 이전하지 아니한다.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2번 틀렸죠? 3번은요. 근저당권 설정자인 종전소유자. 그럼 종전소유자는 현재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두 번째 줄 끝에 피담보 채무의 소멸.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세 번째 줄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퀄 아직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채권적 청구권 이렇게. 4번은요. 확정된 피담보 채권액이 채권 최고액을 초과해요. 초과. 확정 동그라미 4억이요. 최고액 동그라미 3억이요. 물상보증인 줄고요. 물상보증인 옆에다 뭐라고 써야 돼요? 제3취득자. 물상보증이나 제3취득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뭐를 변제해야 돼요? 전부를 변제한다. OX, X죠. 그래서 물상보증인은 채권 최고액을 변제. 알겠죠? 채권 최고액 맨 끝에 말소 청구. 그 다음에 저당권에서 담보된 채무가 확정되기 이전 줄고요. 확정되기 이전 맨 끝에 채무자가 변경이요. 변경되면 언제? 변경 후
변경 후 세 번째, 두 번째로 맨 끝에 채무만이 담보된다. 여기요. 채무자가 변경이 되면 변경 후의 것만 뭐가 된다? 담보가 된다. 이렇게. 35번은요. 1번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해서 경매를 신청하죠.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줄고요. 경매를 신청 줄고요. 그러면서 후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은 후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은 경매 신청 시 확정이 돼. 자기가 경매를 하면 경매 신청 시요. 바로 그 옆에요.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요.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은요. 언제요? 매각대금을 완납할 때. 확정이 돼. 2번은요. 근저당권자가 피담보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를 신청하죠. 근저당권자가 피담보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를 신청하죠. 근저당권자가요. 그럼 언제요? 맨 끝에 경매 신청 시. 그런데요. 3번에요. 두 번째 쪽 가운데요. 경매 신청이 취하. 맨 끝에 번복된다 안 된다. 4번은요.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었을 경우 확정 이후 동그라며 여기 새로운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채권은 담보된다 안 되지만 딱 끊어. 자, 세 번째 가운데 확정 후 발생하는 이자나 지연 손해금 채권은 맨 끝에 담보된다 이렇게. 5번은요.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전부 소멸이죠. 채무자가 채권자와의 거래를 계속할 의사가 없다. 채권이 전부 소멸 줄고 거래를 계속할 의사가 없다. 그럼 언제든지 기본계약을 해지. 그래서 말소를 청구할 수 있어요. 자, 36번은요. 1번 채권자,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뭐가 있고 합의. 제3자 사이에 합의. 그러면 두 번째 맨 끝에 제3자 명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도 뭐가 된다? 유효. 이렇게. 2번 채무자의 채무액이 채권 최고액을 초과 줄고 채권 최고액을 초과 채무액은 4억, 채권 최고액은 3억. 채무자 동그라미 채무자는 어떻게 한다? 채권 최고액을 변제 OX, 채무 전액을 변제하고 이렇게 말소를 청구해야죠. 그래서 채권 최고액을 변제하고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맞는 말이죠. 전부를 말소해야죠. 3번은요.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액이 확정. 그러면 뭐로 본다? 바로 밑에 저당권과 같은 취급을 받죠. 4번은요.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소멸되고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다. 여기까지요. 지금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고 난 다음에 그 부동산에 관해서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해. 그럼 옆에 줄고 현재 소유자는 맨 끝에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죠.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 말이죠. 물권적 청구권 이렇게. 그 다음에 피담보 채무는 이렇게 되어 있죠. 가운데요. 결상기가 경과되기 전이라도 두 번째 줄 계약을 해지하고 맨 끝에 말소를 구할 수 있다. 왜요? 더 이상 거래할 의사가 없을 때 이 말이죠. 자, 37번은요. 갑이 채무자 을소유 A부동산의 채권 최고액 2천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했죠. 1번 갑이 경매를 신청하죠. 그러면 갑이 누구죠? 근저당권자죠. 그 다음에 경매 신청 시 줄고요. 확정되고 두 번째 이후에 발생하는 새로운 원금 채권은 담보된다 안 된다. 2번요. 경매 신청을 하여 맨 끝에요. 경매 신청이 취하. 여기 줄고 경매 신청이 취하. 두 번째 줄 채무 확정 효과는 번복된다 안 된다. 3번이요. 근저당권 실행비용 실용이 아니고 실행비용. 근저당권의 실행비용은 포함된다 안 된다. 4번이요. 갑의 채권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피담보 채권과 함께 근저당권을 말 수 있다. 양도할 수 있다. OX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 줄고 피담보 채권과 함께 동그라미 근저당권을 양도해. 분리해서 양도하면 절대 안 돼. 함께 동그라미하고 분리 양도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함께는 되겠죠. 5번은 병이 A 부동산에 대해서 후순위 저당권을 취득하죠. 그런데 후순위 병이 경매를 신청하죠. 병이. 그러면요 선순위 근저당권은요 언제 확정된다? 매각대금 완납시. 매각대금 완납시 확정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38번은요. 갑이 을소유 X부동산을 양수하여 이전 등기를 마쳤는데 소유권 이전 당시 X부동산은 을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자 병이 1순위 근저당권, 채권자 정이 2순위 근저당권이 있다. 알겠죠? 그럼 지금 여기 보면 갑이요 을소유 부동산을 양수 거기까지 줄고 갑이 을소유 부동산을 양수했어요. 갑 동그라미하고 갑 38번에 갑을 제3취득자예요. 제3취득자. 그 다음에요 뭐다? 여기 보면 병이 뭐라고? 1순위 근저당권 줄고요. 두 번째 줄 끝에 3번에요. 정의 2순위 근저당권이요. 그러면 갑이 지금 뭐다? 갑이 누구라고? 제3취득자. 1번 갑은요 뭘 할 수 있다? 경락인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제3취득자니까. 2번 병의 확정된 피담보 채권액이 채권 최고액을 초과하죠. 채권 최고액을 초과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갑은 병의 채권 최고액만 변제하고 병의 근저당권 소멸을 막을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여러분 지금 봐봐요. 이 병이 지금 1순위 저당권이죠. 그럼 병은 저당권자이죠. 그러면 갑은 뭐죠? 갑은 제3취득자죠. 제3취득자죠. 알겠죠? 제3취득자는 뭐만 변제하면 된다? 채권 최고액만 변제. 3번은요. 병의 확정된 채권을 채권 최고 초과하죠. 정은 누구다? 후순위. 여러분 봐봐. 채무자와 후순위는 어떻게 한다? 전액을 변제. 전액. 채권 최고액만 변제 틀렸다고. 전액을 변제하고 이래야 된다고. 4번요. 갑이 X부동산의 보존과 계량에서 줄고요. 유익비나 필요비를 지출했다. 유익비나 필요비를 지출. 두 번째 줄 근저당권 실행에서 뭘 할 수 있다? 맨 끝에 우선 상환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우선 상환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제3취득자인 경우도 비용상환 청구를 받을 수 있죠. 5번 갑이 X부동산을 양수하면서 병의 근저당권에 관한 피담보 채무를 면책적으로 갑이 인수했단 말은 땅의 건물이 5억인데 병의 근저당권이 1억이란 말이죠. 1억을 끌어안았어. 그리고 4억만 줬다 이 말이죠. 알겠죠? 4억만 줘서 샀다. 그런데 전부를 변제하지 않으면 근저당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없다. 공동저당은 작년에 났기 때문에요. 굳이요 안 봐도 되고요. 잠깐 쉬었다가 이러면 계약부를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